반갑습니다. 9월 21일 5, 6교시 사무행정 수업입니다. 우선 오늘은 지난주 월화 요일에 학교에서 했던 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풀어봤죠. 풀어본 거 요거 풀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풀었던 거.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풀어야지 그냥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읽어보면 우선 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유형. 보기 내용을 읽고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 기입형 형태, 용어를 쓰는 형태.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용어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기 내용을 읽어보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생산 또는 공급 행위를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게 뭐죠? 아직 감이 잘 안 오면 밑에 거 읽어봅시다. 단순 수입 또는 판매를 하는 대리점도 포함된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생산 또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생산 또는 공급 행위. 이게 지금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죠.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꺼운 책 있죠? 거기 29페이지 보면 공급업체에 대한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급업체에 대한 정의에서 나와 있죠, 내용이. 공급업체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생산 또는 공급 행위를 하는 주체다. 여기에는 단순 수입 또는 판매를 하는 대리점도 포함된다. 그래서 1번에서 묻는 내용은 정답이 뭡니까? 공급업체가 되겠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핵심은 어쨌든 생산 그리고 공급 행위를 하는 주체다. 이게 공급업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면 공급업체 평가 및 선정 요소의 일반적 요소에 포함되는 건 4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역시 이거 계속 이야기하던 유형이죠. 보기 주고 그 중에서 뭐 옳은 건 뭐 2개, 3개, 뭐 4개 골라라. 지금 여기 보니까 가지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4개만 고르면 돼요. 2개만 아닌 거 속가내면 되죠. 크게 힘들지 않죠, 이거는. 확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죠. 자, 근데 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거.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세 분류가 있죠. 공급업체 다시 쓰겠습니다. 필기가 안 좋은데 다시 쓸게요. 공급업체 선정 요소라고 해도 되고 뭐 조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그랬죠. 뭐가 있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좀 비좁은데 딴 데도 좀 쓸게요. 자, 그때 공급업체 지난주에 수업할 때 다 했어요. 공급업체 선정 조건이라 해도 되고 선정 요소라고 해도 되죠. 요게 지금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죠. 첫 번째 봤던 게 일반적 요소. 그 다음에 부가적 요소. 그 다음에 기타 요소. 요렇게 해서 이거 좀 가능하다면 좀 암기를 좀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 요소에 요게 뭐가 있었죠? 일반적 요소에 일반적 요소가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제품의 규격,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품질, 그 다음에 납기일. 요렇게 있죠. 그 다음 부가적 요소에는 뭐가 있죠? 부가적 요소에는 원산지,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 생산 과정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정보.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 기타 요소죠. 이거는 공급업체의 납품 실적, 그리고 기타 요소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신용도, 지금 이렇게 존재하죠. 공급업체 선정 요소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일반적 요소, 부가적 요소, 기타 요소 이렇게 있고, 일반적 요소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제품의 규격, 가격, 품질, 납기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규격, 가격, 납기일 요거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뭐 자재 명세서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타하고 서류에서 보면은 맨날 규격, 가격, 납기일 이거는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가지 용어는 맨날 등장하는 용어죠. 그래서 일반적 공급업체 선정할 때는 의미를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암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부가적 요소 원산지, 생산 프로세스, 리사이클링 정보가 있고, 기타 요소에는 공급업체 납품 실적, 공급업체 신용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묻고 있죠 지금? 2번. 여기서는 지금 공급업체 선정 요소의 일반적 요소를 묻고 있죠. 네 가지죠. 일반적 요소에 다시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 요소에 제품의 규격,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 제품의 납기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쵸? 규격, 가격, 품질, 납기일. 그럼 이 보기에서 옳은 것은 규격, 가격, 품질, 납기일, 품명, 원산지 이건 아니죠. 그럼 답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요 네 가지 규격, 가격, 품질, 납기일 요게 답이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2번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표에서 공급업체 종류 중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했었습니다. 그쵸? 공급업체 종류에서 그때 요것도 암기를 좀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책 30페이지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30페이지 표 2-1번 공급업체 종류에서 책에 있는 그 표를 그냥 그대로 문제로 내놨죠. 그쵸? 정리 그래도 수업했던 거지만 간단하게만 할게요. 공급업체 종류, 공급업체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재 생산 업체, 자재 구매 공급업체, 완제품 공급업체. 자, 여기서 자재 생산업체 이거는 뭐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자재가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죠. 원재료를 생산하는 찍어내는 업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특히 우리 여기 전자 분야에서는 어떤 전자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겠지만, 특히 뭐 PCB 같은 데 보면은 덩그러니 기판만 있는 게 아니죠. 얘가 정상 동작을 하려면 여기 저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콘덴서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IC도 들어가 줘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뭐 다이오드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런 거 소자 하나하나, 여기 원재료들이잖아. PCB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원재료 하나, 저항 하나, 콘덴서 하나, 요런 거 찍어내는 데가 자재 생산업체다. 그죠? 그래서 자재 생산업체 요런 개념이고, 자재 구매 공급업체는 얘네는 어떤 물건을 얘네가 직접 만들어낸 데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자재 구매만 대신해서 구매해주는 유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재나 원재료를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구매만 해주는 업체, 중간에서 유통만 해주는 업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완제품 공급업체는 얘네는 원재료를 찍어내는 데가 아니라 이런 저항, 콘덴서, 뭐 IC 하나, 다이오드 하나, 이런 원재료들을 이런 친구들한테서 공급을 받죠. 공급을 받아서 이 PCB 기판 아세이 하나를, 완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얘네가 하는 역할이죠. 완제품 공급업체가. PCB 아세이를 하나 짠 하고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더 넓게 본다면은 뭐 컴퓨터를 한 대 찍어낸다던가, 뭐 TV를 하나 찍어낸다던가, 그게 완제품 공급업체가 하는 역할이겠죠. 자, 이 친구들은, 완제품 공급업체들은 자재 구매 공급업체로부터 이 유통업자들이죠. 쉽게 생각하면 얘네들한테 자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자재 생산 업체들한테 직접 자재를 공급받을 수도 있겠죠. 개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첫 번째 빈칸에 여기는 뭐죠? 쭉 내용 읽어보면 기초재료 생산업체, 자재 생산업체, 여기 보니까 IC 저항, 커패시터, 뭐 요런 거 한 개 한 개 만드는 기업이다. 요게 뭡니까? 용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재 생산업체죠. 그쵸? 그 다음에 자재 원재료 구매를 대행하여 납품한 업체. 여기서 대행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얘는 답이 뭐죠? 자재 구매 공급업체,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컴퓨터, 모니터, 계측기 등 단독 제품 및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사용된 재료 및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여기서 뭐 말 헷갈리게 써놨는데 핵심 뭐야? 컴퓨터, 모니터, 계측기, 즉 완성된 제품이나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다. 그럼 이건 뭐야? 완제품 공급업체다. 답이 이렇게 나오죠. 힘든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은 무엇을 선정하는 기준인지 쓰시오. 돼있죠. 그림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단 추가적인 요소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돼 있죠. 그쵸? 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일단 그래도 감이 안 오니까 읽어볼게요.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제품 규격, 납기일, 가격, 품질. 이거 보니까 뭡니까? 한 개가 빠지긴 했는데, 얘는 공급업체 선정 요소들을 써놓은 거죠. 여기서 아까 전에 계속 다 정리했어요. 추가적 요소, 아니죠, 책대로 할게요. 부가적 요소가 있고, 일반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쵸?
여기서 지금 기타만 한 개 빠져 있는 거예요. 부가적인 요소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 생산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 리사이클링에 대한 정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일반적 요소에는 맨날 나오는 단어죠. 제품 규격, 납기일, 가격, 품질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 4번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은 뭡니까 이거? 공급업체, 선정, 요소죠. 뭐 조건, 뭐 기준, 뭐 이렇게 용어로 쓰셔도 되고. 그쵸? 답은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문제는 정확하게 보니까 그림은 무엇을 선정하는 기준인지 쓰시오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선정하는 건지 쓰는 거니까 뒤에 거는 필요 없고 그냥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공급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그때 칠판에다가 내가 한번 써드렸던 기억이 나는 문제인데 내가 그때도 계속 그 얘기 했었죠. 밑에 그 이 각 단계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깡그리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계의 명칭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문제 지금 나왔죠. 근데 여기는 밑에 내용이 따로 없고 그냥 단계 명칭만 그냥 바로 쓰게끔 돼 있죠. 요렇게도 문제가 나오네요. 근데 실제 기출 문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단계만 요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단계만 써라고 웃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단계 이름 정도는 우리가 내용을 보고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문제 5번. 다음은 구매 절차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써라 돼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두꺼운 책 있죠. 두꺼운 책 30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0페이지 여기 보면 구매 절차라고 해서 나오죠.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게 내용이 구매 절차 단계를 보는 겁니다. 구매 절차 보면 첫 번째 단계가 필요성 인지. 당연히 이건 뭐 어떤 구매를 할 건데 그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고, 2번에 공급원 선정. 그러니까 어디다가 구매할 건지 그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쓰면은 공급업체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공급업체 선정하는 그 요소들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발주. 발주는 내가 그때 설명 한번 했죠. 발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발주는 어떤 요청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용어들이 되게 좀 생소한데 발주는 요청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주하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뭐 공급자에게 발주서를 요청한다. 발주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이 발주서에는 뭐 공급업자 지급 조건, 뭐 가격 및 수량,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다음 네 번째 주문 독촉.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화로 그냥 자꾸 압박하는 거죠.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 납품서 점검 및 기록 보전. 자,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이미 물건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납품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이미 물건을 다 받았다는 거야. 자, 납품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정리하여 확인, 보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납품하는데 내가 그때 학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건만 그냥 납품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필요 서류들을 다 쭉 갖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납품 관련 서류들 정리하고 모아놓고 뭐 보존하는 행위다. 다섯 번째 단계 요런 단계고, 그다음 구매 후 행위. 이거는 뭐 내용 읽어보면 구매 품목에 대한 사용 부서 등의 만족도, 구매 활동 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구매 절차의 최종 단계다. 뭐 핵심은 이거겠네요. 구매 활동 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다음번에 구매를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어떤 일종의 데이터들을 만드는 그런 행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물건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아직 물건을 안 받은 거. 그래서 여기부터 물건을 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단계 내가 또 쭉 정리 안 해도 되겠죠? 학교에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필요성 인지. 그러니까 구매를 할 건데 어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걸 느끼는 단계.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은 선정. 쉽게 이야기하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죠. 여기 아까 공급업체 선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런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요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발주하는 단계라 그랬죠. 발주는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구매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는 구매 요청. 요 단계에서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발주서를 발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발주서에는 뭐 크게 놓고 보면 발주 단계에서 발주서 발행하는 요 내용밖에 없는데, 요 발주서라는 내용에 뭐 보면은 뭐 공급업자, 그 다음에 뭐 지급 조건, 뭐 가격 및 수량, 요런 내용들이 들어간답니다. 어쨌든 요 발주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구매 요청을 하는 단계다. 그리고 발주서를 발행을 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발주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일단 수요자가 공급업자한테 구매 요청을 다 했어. 이 주문 독촉 단계는 이제 이거죠. 내가 언제까지 물건 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 물건 안 줘? 빨리 줘. 쪼는 거죠. 여기 주문 독촉 단계. 그 다음 단계 뭐야? 주문 독촉에서 이제 물건을 여기까지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건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 아까 전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가 납품서 점검 및 기록 보존. 자, 물건을 다섯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받았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내용을 쓰는 거니까 실제 물건 받을 때 물건만 받는 게 아니라 납품 관련 서류들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 납품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고 뭐 정리한다. 요 단계에서는 요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납품서 점검 및 기록 보존 단계에서는 물건을 납품 받을 때 물건만 받는 게 아니고 납품 관련 서류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고, 마지막 구매 후 행위 단계는 이제 그거죠. 실제로 구매했던 그 단계들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그 구매를 했던 행위가 합리적인지 아니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데이터로 남겨놓는 그런 절차입니다. 내용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매 절차 진행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쓰시오. 구매 요구서를 통해 공급자에게 발주서를 발행한다. 이때 발주서에는 공급업자 지급 조건, 인도 조건, 가격 및 수량과 그 외 필요 사항이 기입된다. 요 정도 문제가 지금 나오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구매 절차 진행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답이 뭐겠어요? 자, 핵심 키워드를 내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발주서를 발행한다. 이때 발주서에는 공급업자, 지급 조건, 인도 조건, 가격, 수량, 그 외 필요 사항이 기입된다. 키워드는 이거죠. 발주서 발행. 그러면 답 바로 나와야 되죠. 구매 절차 진행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고 얘는 발주다.
발주 단계다. 요거를 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7번째 문제 7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쓰시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직의 재무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개수화된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말한다. 어떤 내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편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집행 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다. 뭐뭐뭐란 일정 기간 전사 또는 부분의 이익, 수지, 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답은 7번의 답이 뭐가 될까요? 7번의 답은 예산이 됩니다.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막 많이는 설명을 안 했는데 예산의 요 용어 뜻 자체는 좀 알고 가자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두꺼운 책 3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예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란 조직의 재무 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개수화된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말한다.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그래도 기본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예산이다.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안에 쓰시오. 요 정도 문제가 딱 나오기 좋은 수준과 유형입니다. 예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문제 내기도 참 불편한 내용들이 많고, 하지만 OX 정도 수준들의 문제는 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요 내용은 내가 그때 안 짚어주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산관리는 목표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업의 경영 계획을 바탕으로 경영 방침을 개수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일단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책의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 있긴 하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 관리는 기관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사업의 경영 계획을 바탕으로 경영 방침을 개수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개수라는 거는 숫자화된 형태로 나타내준다는 뜻이에요. 개수는 뭐 예산이 어찌됐든 이게 뭐 다 돈들인데 얘네를 글로서 풀어서 쓴다는 거는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한 숫자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그게 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조직에 필요한 어떤 그 기금, 돈이기 때문에 얘네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위주로 맞춰서 뭐랄까 이 범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 다시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예산 관리는 목표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는 틀린 설명이에요. 자, 헷갈리니까 다시 책을 볼게요. 단어 한 개 차이로 지금 해놨는데 예산 관리는
기간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돼 있죠. 목표 이익이라는 거 하고는 다르죠 지금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기간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 얘가 틀렸다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 기간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X가 되고요. 두 번째 거 보면 사업의 경영 계획을 바탕으로 경영 방침을 개수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떤 그 조직에서 사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 사업 경영 방침에 맞게 이거를 문자로 풀어서 문장으로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은 어찌됐든 얘는 다 돈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숫자로 표현을 한다. 요 설명은 내가 아까 했었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럼 요 내용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업의 경영 계획을 바탕으로 경영 방침을 개수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맞는 설명이죠, 얘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자, 다시 아까 책으로 한번 가봐요. 책에 보시면은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돼 있죠. 경쟁이 아니죠.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각 부서에 뭐 생산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뭐 마케팅 팀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지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세 개 부서끼리 경쟁을 해서 돈을 따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산 부서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 뭐 이번에 설비를 새로 들여야 돼서 우린 돈이 뭐 회사 전체 뭐 예산이 뭐 500억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만 한 400억을 들고 가야 된다. 영업부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는 바이어들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술 접대해야 되고 뭐 식사 접대해야 돼서 뭐 우리 못해도 300억 가져가야 돼. 마케팅 팀에서는 요새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우리도 한 400억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끼리 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지. 얘네끼리 뭔가 뭐 경쟁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각 부문의 책임 범위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등 부문 활동의 경쟁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부서별로 경쟁을 해서 예산을 따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같은 한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됐을 겁니다. 넘어가면 예산 수립 절차에다 빈칸을 채워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도 힘들고 내용도 너무 많고 참, 좀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뭐 암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니까 나올지도 모르죠. 풀어보긴 할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예산 수립 절차에서 맨 첫 번째 단계 요거 책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책 보면은 예산 수립 절차에서 위원회 및 책임자 선임, 예산 편성 책정 및 전달, 예산의 편성, 부문별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종합 예산 편성, 분석을 위한 차년도 예산 수립. 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책임자를 선임한답니다. 자, 예산을 수립하는데 뭐 아무리 자기가 CEO지만 CEO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는 거는 너무 독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뭐 장들이나 뭐 어쨌든 요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다음 책임자를 일단 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산 편성, 각 부서별 예산 편성하고 책정 및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각 부서별 예산 편성을 하고 종합 예산 편성을 하고 분석을 위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한답니다. 단계가 이렇게 된대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위원회 예산 심의, 승인 및 조정, 책임자 예산 수립 관리, 당해 연도 기업 평가를 통한 실적 자료 분석. 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내용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요거 문제 내기도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야 될 건 뭐죠? 예산 편성 책정 및 전달 단계 다음에 아까 책에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분석을 통한 차년도 예산 수립. 답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예산 편성 방법 나오죠? 이거는 내가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예산 수립 그 복잡한 절차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예산이라는 그 개념 자체와 그다음 예산 편성 필요성 이것도 깊게도 필요 없고 그냥 틀렸다 맞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방식 이거는 암기를 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예산 편성 방식 이거는 뭐가 될까요? 내용을 봅시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 주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게 되겠죠.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야?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거야, 이거? 맨 위에 경영자, 맨 위에 꼭대기서부터 해당 부서 아래쪽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푸시하는 거죠. 푸시하는 스타일.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죠. 그러니까 탑, 다운. 예산 방식. 예산 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독재 방식이죠. CEO가 그냥 자기 경영 방침에 맞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쭉 짜서 뭐 자기 혼자 짜지는 않겠지만 물론 자기 직속 뭐 부서랑 요렇게 예산을 짜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죠. 이게 탑다운 방식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면 실무부서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서별 조정을 거친 후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뭡니까? 얘랑은 내용이 지금 상반되죠. 지금 실무부서에서 예산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서별 조정을 거친 후 그 예산 편성 계획안을 올리죠.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은 위 CEO가 최종 결제를 하면은 그 예산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자, 각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A, B, C라는 부서가 있어. 여기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회사에 총 뭐 예산이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A라는 부서에서 자기네들 50억, 그 다음에 B도 50억, C도 뭐 50억 이렇게 예산을 짰어. 근데 지금 회사 예산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A, B, C 다 만족시켜 주려면 150억이나 필요하죠. 우선 이 예산 수립 계획 짜는 거는 자기네들 부서에서 맘대로 합니다. 해서 이대로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모여서 다시 조정을 거치죠. 야, 우리가 지금 100억밖에 없는데 150억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좋다. 우리가 30 할게. 좋다. 우리 40억 할게. 좋다. 우리 30억 할게. 이렇게 쇼부를 칩니다. 쇼부 쳐서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CEO한테 상신을 하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결제를 하면은 최종 이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거죠. 30억, 40억, 30억 이렇게. 요게 지금 탑다운 방식이랑 완전 거꾸로 된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거니까 바텀업 방식이다. 바텀업 예산 편성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은 뭡니까? 최고 경영자가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각 부서들이 예산안을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를 종합하고 조정하여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 이 바텀업 방식은 위에 경영자가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걸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예산만 편성하세요. 우리 돈 얼마 있다. 요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냥 예산안을 먼저 수립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결제를 받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맨 처음부터 최고 경영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좀 수립을 해줘라. 니네 각 부서들이 짜는 건 대신에 내가 일방적으로 안 짤 테니까 어느 정도 니네들한테 자율권을 줄 테니까 이 기준만 지켜줘라 라고 하는 방식이 요 방식이죠 지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경영자한테 결제를 받죠. 결제 받으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중간에서는 뭐 예산 관련 부서에서 얘네를 수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가 최종 결제하면 이제 끝이 난다. 그래서 요런 방식은 얘하고 적절히 뭐 버무려 놨다 그래서 이제 절충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 절충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실무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예산 편성 방식 요 세 가지는 기억을 꼭 좀 해주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해결이 됐을 거고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자재 구매에 대한 승인을 위한 서식이다. 자재 구매에 대한 승인을 위한 서식이다. 승인 요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승인을 위한 서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재명, 수량, 단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재에 대한 규격, 납기일 등이 표시된다. 맨날 나오는 내용이죠. 뭐 품목, 수량, 단가, 규격, 납기일 맨날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재 품질 보증과 연관되어 있는 서류나 도면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승인을 작성한다. 이거 그때도 내가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랑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자재 명세서. 그죠? 얘는 뭐예요? 자재 명세서. 여기 지금 이거 따지기 전에 이거 답 뭡니까? 답. 이거 답 뭐죠? 일단 답은 자재 승인원이라 그랬죠. 무조건 구매하는데 승인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자재 승인원이라 그랬죠. 예로 가면 안 돼요. 승인이 들어가는데. 근데 기본적인 요 뭐랄까 조금 느낌이랄까 개념이랄까 요거는 조금 비슷하죠. 얘랑 자, 자재 명세서 이게 뭡니까? 구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도 자재 명세서에도 어쨌든 보면은
자재명, 수량, 단가, 규격, 납길 이거 다 표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야? 자재명세서. 얘는 뭐죠? 얘는 수요자 측이 공급자한테 요청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얘는 뭐야? 자재승인원은 자기 회사 아니죠. 얘는 회사 대 회사야. 회사 대 회사. 근데 얘는 뭐야? 회사 안에서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자재 구매를 할 건데 하위 부서에서 상위 부서한테 이제 승인을 받는 거죠. 우리 이렇게 구매할 건데 뭐 품목, 수량, 단가, 규격, 납길 이렇게 된다. 승인 좀 해줘라. 그런 목적이지.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목적이. 그래서 요 자재 승인원과 자재 명세서 요거를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 문제 12번 볼게요. 자재 승인원에 대한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요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재 구매에 대한 승인을 위한 장소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틀린 설명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한데, 자재 승인원은 자재 승인을 받기 위한, 자재 구매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죠, 서류. 서식이라고도 하고. 장소랑 서류, 이거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장소랑 종이 쪼가리랑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맞는 설명, 틀린 설명. 장소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서류가 돼야 된다, 답은. 그래서 이거 뭐 좀 문제 같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자, 근데 13번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내가 그때 수업을 좀 급하게 마무리 짓느라고 요거 내가 수업을 못했더라고 보니까. 이거 뭐 내용 몇 개 없는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책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책 44페이지 44페이지 여러분들 책에서는 44페이지예요. 오면은 내용 두 개밖에 없어요. 품질 관리라는 개념과 품질 검사 기준서라는 요 용어 뜻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란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생산된 제품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밑줄 친 내용 있죠. 품질 관리는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도 밑줄 좀 쳐놓으시는데, 내가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보다는 맨 밑에 줄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요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자, 품질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거죠. 자기네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고객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품질을 일정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얘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요 내용이 좀 더 와닿고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품질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목표치를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것을 내려가지 않게 맞춰주는 그런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문장 두 개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행위를 의미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고객 품질 관리다. 밑줄 쳐놓고 기억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품질 검사 기준서. 이거는 그냥 단어만 딱 들어도 딱 삘이 오죠. 어떤 그 제품의 퀄리티 검사를 했는데 제품의 퀄리티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기준이 적혀져 있는 그런 의미다 라는 느낌이 오죠. 정확하게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품질 검사 기준서는 품질 공정 검사 수행 시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록해 놓은 문서. 읽으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라는 게 바로 딱 느낌이 오죠. 문서로 제품의 조립, 검사별 검사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검사 양식이 하나이다. 품질 검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대상품의 물리적, 정기적, 기능적 규격에 대한 검사 항목과 방법이며 시험 절차와 유사한 구성을 가진다. 또한 기능별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 사항을 조치하며 검사를 위해서는 제품 불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시험 절차와 차별이 된다. 자,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뭐 품질 검사 기준서 뭐 개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장을 좀 익혀놓읍시다. 품질 공정 검사 수행 시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밑줄 치시고 요 주요 내용, 품질 검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대상품의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규격에 대한 검사 항목과 방법이며 시험 절차서와 유사한 구성을 가진다. 여기까지 밑줄 좀 핍시다. 자, 밑줄 치셨으면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13번 문제 다시 돌아오면 문제가 보면은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좁은 의미에서는 생산된 제품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단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내가 아까 밑줄 치자고 한 내용만 봐도 답이 나오죠.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행위. 그리고 좀 더 와닿는 내용이라고 했던 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 그래서 이게 답이 뭡니까? 품질 관리다. 그죠? 요거 기억해 놓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품질 공정 검사 수행 시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바로 느낌 빠고죠.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이것만 봐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 자, 밑에 쭉 더 읽어볼게요. 제품의 조립 검사별 검사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검사 양식이 하나이다. 주요 내용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규격에 대한 검사 항목과 방법이며,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이거죠. 그 어떤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물리적인 테스트, 전기적 테스트, 기능적 테스트, 뭐 규격, 뭐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종류 이런 것들을 뭐 기재해 놓은 문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험 절차서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요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이거? 품질 검사 기준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15번 구입 제품이 선정된 후 구매 부서에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는 서류에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뭐 꼼수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우리 지금 시험 문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필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4개가 있고 능력 단위 1개당 이제 3문제씩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12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시험 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그림까지 삽입해가지고 풀 정도 이렇게 막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때까지 지필 형태에서 조금 문제 스타일이 한번 확 바뀐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필 형태에서 뭐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가뜩이나 우리가 할 내용도 많은데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했던 거 학교에서 했던 거 문제풀이를 마저 다 해봤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자꾸 익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가서 한 번에 외워야지 답 안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눈에 익혀 놓으면 나중에 암기할 때도 한번 쓱 그냥 쭉 외우면 돼요. 근데 아무 정리도 안 돼 있고 이해도 하나도 안 되는데 암기하려 그러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단원의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고 내일은 선생님이 저기 그 3단원 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